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제50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인민, 시민, 국민, 근대의 탄생과 공론장 구조 분석이 되겠습니다. 발표자는 송옥은 포스텍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송옥은 교수님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오늘 여러 분야의 전공자분들이 참석하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교수님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대 오랫동안 재직하시다가 정년 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저술들이 있지만 특히 최근의 3부작 인민의 탄생, 시민의 탄생, 그리고 국민의 탄생은 대단한 역작으로 우리 학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내용이 국민의 탄생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마도 3부작 모두가 같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옥은 교수는 특히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 이름을 날렸고 강화도 등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가 있겠습니다. 송 교수님 시작하시죠. 네, 예, 여러 원로 교수님 많이 계시고 이남희 교수, 동료 교수, 김기봉 교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한구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셔서 세미나를 합시다 이렇게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혹시 한나라당의 이한구 대표 이렇게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게 철학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게 금방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배 사죄를 드렸는데 여기 이제 철학계 원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뭐 오금이 저리고 그렇습니다. 그 책을 사실은 뭐 굉장히 반가웠고요. 책을 사실은 13년쯤 걸렸는데 사실은 제가 영양 부족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조금 허탈해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의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걸 이제 겨울에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모색 기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저보고 아무튼 뭐 그 협박성 격려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유 저를 또 시련에 몰아넣으시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제 뭐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패러다임으로 보자면 좀 실험적인 것이고요. 또 아마 학계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기존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사를 설명하는 세 개의 아주 굳건한 패러다임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성론, 그다음에 민족주의론. 최근에 뭐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 반일 종족주의까지 뭐 치고 나가는 그런 판국인데, 그리고 뭐 경제사, 정치사 분야, 문화사 분야에서는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실제로 뭐 연구자의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그거하고 조금 구별되는 형태의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었고 또 기존에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욕심이었는데요. 뭐라든지 학문적 관심이었죠. 근데 그 이전부터 이상하게 제가 작업은 2005년 내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이상하게 아무튼 그 조선시대가 자꾸 관심이 가고요.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적인 상상을 계속 이제 해왔는데, 그게 제가 지금 보면은 아마 저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질문 아니었을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왜 여기서 학문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글을 쓰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제 아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해내느냐 하는 게 학문적인 관심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이게 약간의 그야말로 뭐 약간의 이렇게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좀 기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남아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것은 글을 쓴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인적 관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원로 교수님들, 동료 교수님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런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칼럼을 제가 중앙일보에 17년을 썼고 그 이전에 한 10년, 그러니까 한 30년을 써왔는데요. 칼럼을 쓰면서 이게 선비라고 뭐 예전에 이렇게 글들을 보니까 선비는 글의 종류가 시, 가사, 그 다음에 논, 상소문, 그 다음에 책, 이제 그러니까 시책이죠. 책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칼럼은 제가 보기에는 책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책문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써왔는데, 어느 날은 조금 이제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저희 집안은 뭐, 족보를 들여다보고, 또 저희 어른께 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자소장농, 대부분 다 뭐 저희 나이대 되면 다 시골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여기 교수님들도 그랬을 텐데, 자기 고향에 뭐, 무슨 산 밑에서 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가 뭐 읍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도시로 오고, 결국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대부분 다 거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물어보니까, 자소장농이었고, 지식인들은 잘 안 보였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 때는 그런 분들이 뭐 서로 나타나긴 했지만, 글과 관련해서 생업을 해왔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뭐 국문에 이제 아마 그 문해를 하신 것 같아요. 문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외삼촌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외할아버지가 그 농사 끝나고 나면 툇머리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는데 그 앞에 동네 아녀자들이 한꺼번에 한가득 모여가지고 즐거워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얘기를 하자면 정비수 같은데, 그죠? 조선시대 가서 뭐 청계천에 책 읽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뭐 여러 문서들을 보면 한말에 그 발행했던 신문을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읽고 주변에 뭐 10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토론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묘사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글을 쓰셨구나, 글과 관련이 있었구나, 정기수였구나. 근데 아마 그 앞에 들었던, 제가 그 중에 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장화홍련전이고 수경낭저술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딱지본을 가지고 이제 읽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분 외할아버지 읽었을 때 그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요즘 말로 보면 무지랭인데 글을 못 읽는 사람이죠. 그런데 글을 읽어주면서 머릿속에 상상력의 공간이 확장되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의 공간이 확장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조금 이제 상대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제가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글의 힘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로 질문이 이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조선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공론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근대를 좀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 특성이 공론장으로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조선은 아무튼 지식으로 통치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지식으로 통치한 나라가 아마 조선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듭니다. 왜냐하면 무력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그게 조공관계의 득일 텐데요. 조공관계 득이죠. 군대가 뭐 정규군 해봐야 뭐 한 2만도 안 됐을 것 같고요. 2, 3만 됐을까요? 그리고 경찰도 거의 없죠. 그 포졸도 한 현에, 한 구군에 뭐 몇 명 안 되는 형태로 그렇게 지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면으로 보면 지식으로 통치했다. 머리를 지배했다. 육체를 지배한 게 아니고 머리를 지배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종교국가였다. 물론 뭐 유럽도 그랬습니다만 이슬람도 그랬고 굉장히 강력한 종교국가였다. 근데 종교가 내세가 없는 현실 종교죠. 유교라고 하는 현실 종교로 통치의 근간을 삼았다. 그게 곧 천에 대한 해석인데, 천에 대한 해석이 곧 지식 생산의 중심이 되었던 거죠. 천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리가 뭘까? 그 다음에 기는 리와 같냐 다르냐에 관한 이론으로, 성리학인데, 성리학 이론으로 지식 생산의 중심축이 거기 있었고, 이거를 통해서 통치의 근간을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조선의 통치 구조는 정말 독특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유럽의 뭐 근대사라든가 아무튼 뭐 미국이나 남미야 뭐 역사가 그렇다 치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고, 일본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형태의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보니까 결국은 공론 정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론 정치는 아무튼 조정에서 일어났던 얘기들이 서원을 통해서 전국으로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 이제 유림들의 동의를 받아냈던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런 공론 정치가 조선을 지식국가의 혈맥인데, 이 혈맥이 곧 말하자면 한문 공론장이죠. 한문으로 구성된 공론장이죠. 한문 공론장에는 인민이 없다. 근데 문제는 조선의 근대를 설명한다고 하면, 사실은 인민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인민이 주체가 되는 그때. 그런데 인민은 조선시대에는 없었다. 물론 뭐 적자 입경, 우물에 빠져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튼 아기를 돌본다. 그 다음에 군주는 인민의 털을 잡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인민은 통치의 객체였고, 그거를 묶어냈던 게 결국 한문공론장이고, 인민은 결국 공론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다. 사실은 지식 통치로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론 뭐 두세 번의 외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뭐 700만 정도 되는, 750만 정도 되는 인민을, 전체 인구가 그랬으니까 내가 한 뭐 400 정도 되는 인민을 그렇게 다스렸다. 결국은 조선의 근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론 정치가 분열되거나 와해되는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보이는 그때부터 근대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새벽처럼 여명을 보였을 것이다.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균열을 일궈냈던 게 과연 뭘까? 저는 그래서 그걸 국문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문담론이죠. 국문담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훈민정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당시에 뭐 문해율이 그렇게 높았을까? 그건 아니고요. 한 2, 3% 정도 뿐이 안 됐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5% 정도에 불과했으니까, 약 한 2, 3%, 1, 2%, 이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한문 공론장을 균열을 가할 만큼 그 정도 힘이 있었을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지만, 국문담론이 확산되면서, 구전을 통해 확산이 되면서, 아무튼, 한문 공론장의 일원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론 정치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바꾸면, 인민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여하튼 진화하고 있었다. 진화의 핵심은 인민이 주체성을 깨달아가고 있다. 자각인민인데 깨달아가고 있다. 이 자각인민이 없으면 시민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대의 시민은
주체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 깨닫고 있는 인민으로부터 이제 움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대개 이제 그런 형태를 제가 공론장의 분석을 통해서 이런 형태의 근대가 여명을 이제 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전체적인 아무튼 그 요지 끌고 가고 있는 이 연구를 끌고 가고 있는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세 권인데요. 하나는 아무튼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1860년대까지의 그 공론장의 전체적인 구조, 지식 국가라고 하는 지식으로 통치를 했던 조선의 통치 구조가 과연 뭘까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명료하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한문공론장과 국문공론장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균열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들이 뭔가 이런 걸 지적을 했고요. 시민의 탄생은 그 자각한 인민들이 다시 그 근대라는 이 문을 어떻게 열어 제끼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탄생인데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어설프게 만들어진 시민이라고 할까요? 자각인민 또는 어설프게 만들어진 시민이 1910년에 갑자기 이제 일제시하로 들어가 버렸는데 제가 이제 동굴 속에 갇혔다. 동굴 속에 갇힌 시민이 어떻게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됐을까? 이게 지금 이 책 세 번째 책의 핵심입니다. 주요한 질문은 지식국가의 가버넌스 스트럭처가 뭘까? 그 다음에 시빌 소사이티라고 흔히 우리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바, 그 다음에 세리전이라고 하는 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션이 이물지 했나? 국민이 출현했을까? 그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통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지식국가의 구조가 위에 이제 천이죠. 성리학적 유교국가. 그 다음에 제일 바닥에 인민이 있는데 이거를 다스리는 게 공론 정치고 그리고 주로 이제 한문 공론장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물이 나오면서 한문 공론장을 서서히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기분이 나면은 업문으로 시를 쓰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윤선도인데, 윤선도, 송광정철 이런 사람들이 흥이 나면 업문으로 글을 썼단 말이에요. 시가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한문은 이제 논리의 글이고요. 업문은 노래의 글이거나 감성의 글인 거죠. 근데 인민들이야 뭐 논리보다 감성이죠.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침투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게 지식국가의 구조를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천이라고 하는 그 천명이죠. 천명, 천리 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유교였고요. 그래서 유교는 이제 생활 철학과 현실 그 논리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인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한쪽으로 제가 문학이라고 하는데 문학이거나 문예이거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형태의 글들과 그 다음에 그 글을 논리나 감성을 익혀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다시 벼슬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그러니까 머리를 지배했던 게 바로 이제 문예라고 하는 문예 공론장이죠. 가운데 거는 종교 공론장이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문예 또는 문학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바로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관료제로 묶었던 관권 그 다음에 이 관료제와 대적했던 각 그 향리에서 향촌에서 양반들이 행사했던 자치권을 향권이라고 한다면 향권과 관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지배, 그야말로 관료제적 지배. 그러나 향권이 아주 단단하게 견제를 해왔던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곧 학문
논리로, 그 다음에 유교적인 철학으로 버티고 있었던 그런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쪽은 이제 정치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왼쪽은. 가운데는 종교 공론장, 그리고 이쪽은 문학 또는 문예의 공론장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지식국가의 공론장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는 유교라고 하는 종교 공론장이 어떻게 훼손되고 있을까? 어떻게 훼손되거나 약화되고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중세가 저물기 시작하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로 한문공론장이 한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때 서서히 밑에서부터 국문으로 된 무엇인가 올라와서 같이 섞이거나 대적을 하거나 아니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자꾸 이제 습합이 이루어질 때가 중세가 저무는 때죠. 향권, 관권의 기초가 무너진다. 예컨대 향권 안에, 저게 이제 향중공론인데요. 향중공론에 주로 이제 양반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흥 양반들, 신흥 부자들, 요민이라고 하는 거죠. 요민이라고 하는 신흥 부자들이 들어가서 앉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게 이게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관권이 쇠락하거나 아니면 부패해서 효율성을 잃어버릴 때, 그럴 때 이제 이 정치 공론장이 균열이 생길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보건대 이게 14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1580년, 1480년인가요? 아무튼 경국대전이 나올 때까지 그냥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강화됐는데, 그로부터 약 한 400년, 450년 뒤 1800년대 초반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한 세기 동안 한 60년 동안 무너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860년부터는 이제 아주 지금과 또렷해지고 1890년대까지 거의 이제 막 계속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근대가 되려면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구조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근대가 되죠. 그런데 근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 경우는요.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튼 뭐 강대국이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너진 상태를 일제가 와서 이제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완전히 포박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여기에 세종 얘기를 했는데, 세종은 원문을 만들 때 실제로 원문을 인민들한테 주면 권력을 결국은 요구할 것이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런 권력이다. 세종이 후민정음을 만들 때 그걸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글을 주면 인민들이 드디어 주권을 요구할 것이다. 권력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후에 깨닫지 않았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조선시대에 뭐 글들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쭉 보건대 정말 놀라운,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스러운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후민정음 반포문이고요. 또 하나는 전봉길의 무장포문입니다. 이거는 읽으면 요새하고 진짜 많이 비교해야 되는데,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이시도 그 뜻을 펼치지 못한 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이게 이제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군주가 인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잘 펼치지 못하는 게 너무나 가엾어서 이를 어여삐 여겨 28자를 만드니까 잘 익혀서 편히 쓰게 해라. 야, 요새 대통령은 민중을 어여삐 여길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민주화 시대 대통령들은 민중이나 민초를 어여삐 여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과거가 훨씬 낫다, 이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전봉준이 무장포문이, 이거는 이제 한문하고 국문으로 두 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그러니까, 주체의식을 밝혀놓은 거죠. 결국은 뭐, 임금의 덕화, 승평 1월을 함께 빌고 임금의 덕화를 함께 있게 되면 천만다행이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임금을 세워놓겠다. 우리가 아무튼, 서울로 진격해서, 한양으로 진격해서,
보국 안민의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임금을 세워놓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것 때문에 뭐 동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는 다 한계가 있다. 물론 한계가 있죠, 그죠? 봉건 시대 또는 중세의 그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형태까지 물론 전봉주는 뭐 잔반입니다만 아무튼 농민들이라고 하는 무지랭이들의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저항 의지를 밝혔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국가의 그 세계의 구조의 완전한 아무튼 뭐 일격을 가한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요. 전반적으로 봐서 이 무너지는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인민의 탄생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의 탄생에서는 너무 와서요. 요거는 지금 인민의 탄생의 부분입니다. 동학이 아무튼 유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중심을 타격을 했으니까. 근데 동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학은 최초의 종교개혁이었다. 우리나라에 있어 최초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동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건대 아무튼 그 역사적인 사실을 쭉 따라가서 충실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이거는 최재훈 루터고 최시영은 칼뱅이다. 이거야말로 종교의 인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근거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천은 당신 게 아니고 천은 양반 당신 게 아니고 우리 거다. 우리도 천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천은 심이고 인간이 천이다. 천은 마음속에 있고 이는 그게 사람이고 천이다. 심 속에 들어있는 그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곧 천이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인간이 다 천이 되는 거죠.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천은 우리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곧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종교개혁의 두 원리가 뭐 인격화, 하느님이 인격화 됐죠. 그 전에 천이 보이질 않았는데 드디어 이제 최재우가 그 실성한 가운데 하느님을 봤잖아요.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북과 종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려줬어요. 꿈속에서 봤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리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느님이 꿈속에서 얘기한 건데 의심하지 마.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상제이며 하느님이다. 그러니 뭐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 나와 그 하늘의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사실 칼뱅이 루터가 그랬거든요. 루터가 아무튼 저 탑 꼭대기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무튼 투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까무러치면서 느낀 바가 바로 그런 거죠. 성서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느님을 불러서 마음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거의 유사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마음속에 가진 주체적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 주체적 인간이 아니면, 이런 믿음이 아니면은 실제로 일제의 그 기관총 앞으로 쇠사랑이나 무슨 뭐 삽이나 곡괭이를 가지고 말이에요. 가지고 뛰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밭을 가로질러 가지고 기관총이 난사되는 그 와중을 아무튼 돌격해 들어갔다. 저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여기다가 이제 부적을 붙이면 동학군에 아무튼 부적을 붙이면은 총알이 옆으로 그냥 비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뛰쳐 들어가는 기관총 앞으로 뛰쳐 들어가는 그 힘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최시영은 생활철학으로 전환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공론장을 확산하는 데에 엄청난 역할을 했고, 곧 이제 칼뱅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영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과정하고 거의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뭐 동학뿐이 아니죠. 동학이 가운데를 무너뜨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이쪽에 정치 권력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면서 근대 이행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의 불운이 뭐냐면 양반 공론장이 붕괴하면서 양반 공론장과 평민 공론장이 이제 충돌하면서 양반 공론장이 이제 붕괴하고 균열을 보이고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 굉장히 약화된 거죠. 유럽의 경우에 아무튼 민주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대규모의 동원이 일어날 때 아니겠어요? 대규모의 동원이 아니고 아무튼 평민공론장도 동시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뭐 완전한 폐허는 아니지만 폐허 형태에서 외국의 개입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대 이행의 난관입니다. 근대 이행의 양식은 대개 이제 이런 경우인데 아무튼 가보계획에 뭐 660개 법안들이 이제 발효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 인민을 시민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교양 시민과 경제 시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가가 늘어나고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독일의 아무튼 근대화 과정에는 교양 시민과 경제 시민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경제 질서,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한 7, 8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게 1894년으로 치면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런 형태로 전진을 할 수 있는 아까 동력이라고 하죠. 동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제 법안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하고 싶어는 했습니다. 이제 엘리트 주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지배 이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고요. 뭐 루소, 블룬출리, 그다음에 민족주의 등등 뭐 이게 이제 뭐 1905년부터 10년, 약 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아무튼 신문의 시대를 이제 열어놨죠. 그 전에 물론 만민공동회 등등 있었지만 그 전부 다 그 만민공동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의 열기가 아무튼 엘리트의 투쟁으로 엘리트 간의 이제 분열로 마감되고 말았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입니다. 국문공론장이 그때 사실은요 1900년 초반부터 약 10년 동안에 정말 활발하게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있는 초기 그 개화기 시대 신문들이 다 이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성신문부터 시작해 제국신문은 이제 번여자들의 신문이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저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다, 황성신문 빼놓고는 대부분 다 국한문 혼용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그죠? 국한문 혼용체로 썼으니까 이제 자각 인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식의 자각이 있었고, 그게 곧 이제 국문공론장 안에서 자아의 발견, 감성과 정서를 중시하는 것, 그 다음에 종교가 중요하다, 공과 사가 무엇인가 등 이런 새로운 이제 근대적인 논란들이 이제 왈가왈부하고 아무튼 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이제 쏟아 나왔던 게 이때고요. 그러면서 국가, 종교, 사회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론 여기 아까 이 세 가지 축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른 걸 넘어가려고요. 그런데 이 시대 1894년부터 1910년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사회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존재가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발적 결사체죠. 이 자발적 결사체야말로 시민사회가 기존의 그 봉건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 조직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협회 만민공도 그렇죠. 그 다음에 사계층이 뭐 학회가 엄청나게 많았으니까요. 이 학회야말로 자발적 결사체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생겼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학교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됐는데, 뭐 그런 조직이라든가 서민층에서는 조합이라든가 야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이거야말로 근대를 알려주는 종이라고 생각해요. 근대를 알려주는 아주 명백한 징후, 시민이 맹하죠.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1910년 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무튼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개 단체 수의 증가가 이렇게 되고요. 약 한 300개 정도의 그 자발적 결사체를 문서에서 찾아냈는데, 그 문서를 일일적으로 다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약 300개가 발견이 되고, 이 기한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 이제 변합니다. 1907년, 8년도가 아주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1910년도에 완전히 결빙되고 완전히 해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민사회의 맹화가 보이다가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가 태어났다. 그리고 자각인민들이 인민들이 지금 여기에 회원으로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양시민과 경제시민이 주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민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교를 설립하는데 인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근대 맹아들이고 근대 사회가 꿈틀꿈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시민의 탄생에서 주로 제가 주목을 했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통치구조는 정치구조가 마구 흔들리고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은 다 쇠하고, 그래서 고종은 뭐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전제국가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민중들의 저항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1900년 초기 10년의 문제죠. 사상도 아까 제가 뭐 계몽주의 또는 무슨 볼룬출리 등등 이런 국가를 이루는 새로운 사상들이 지식인을 통해서, 아까 그 전화를 통해서 왕성하게 들어왔는데, 정부의 또는 국가의 그 새로운 실체, 정치 권력의 새로운 실체하고 이게 잘 아구 안 맞으면서 이제 불발로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시민의 출현입니다. 시민의 출현. 그 시민의 탄생이죠. 그러다가 1910년에 완전히 결빙됐다. 이제 일본이 이제 온 겁니다. 여기 이제 근대적 개인이 생겨나면서 근대적인 시민사회가 이제 형성이 돼가는 과정을 제가 그렇게 증거를 삼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 동포민족, 종교, 역사라고 하는 이 담론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식인 담론인데, 저널과 잡지 시대죠. 지식인 담론인데, 많은 아무튼 구독자를 모아놓고 있었다. 뭐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독자층을 확대시키고 있었다. 그게 이제 근대적 개인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시민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10년을 넘어가 버리면 현실 국가가 사라진 상황에서 머릿속에서의 국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상상국가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신채호의 현실 국가, 정신적 국가 얘기죠. 현실 국가가 사라지니까, 사라질 것처럼 보이니까 1907년에 우리에게는 아직 정신국가가 있다. 이걸 붙잡고 있어야 된다. 나라가 망해도 정신국가는 여전히 살아난다. 이제 이런 호소를 한 거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완전히 결빙되었습니다. 상상적 시민. 그러니까 시민은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데, 뭐 전면적으로 시민이 된 건 아니고, 아무튼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생겨났는데, 자율성을 상실한 근대 속에서 그들은 나갈 길을 잃었다. 이거죠. 동굴 속의 시민이 됐다. 완전한 아무튼 식민지의 포박이 됐다. 상상적 시민에서 국민이 과연 탄생했을까? 이게 이제 3권의 주요한 아무튼 줄거리입니다. 이걸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굴 속의 시민은, 그러니까 완전히 일제 강압에 완전히 포박된 시민은 10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 제가 사실은 이거를 3부를 말이죠. 3부를 1945년까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감당이 안 됐어요.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굴곡이 너무나 많아요. 한 권으로 쓰기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저 지금 국민의 탄생에서 1910년대의 국민은 일본 개념이잖아요. 신정적 천황제가 만들어낸 그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적할 국민, 말하자면 자율적 형태의 그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데, 그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억압기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억제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뿌리를 뽑아버리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율적인 국민, 우리의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어느 날 뭐 책을 이제 읽다 보니까 1919년에 3.1운동 때 국민이란 말이 막 태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은 좋아. 그럼 일단은 1910년에만 집중해서 저기 지금 뭔가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설명을 하자. 그래 타협을 했습니다. 1910년을 들어가 보니까 재미있게도 재미있다. 제가 뭐 약간의 역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문한 타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민에 대한 기록은 또 별로 없어요. 일제시대는 주로 뭐 통계 같은 게 조선 총독부 주로 이제 통계 같은 것만 나오고요. 인민의 실태라든가 인민의 의식이 어떻게 됐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안 나옵니다. 초기라서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주로 일제가 탄압 정책을 어떻게 썼다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토지조사 사업도 하고 총독부를 만들어가지고 전체를 어떻게 막 바꾸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국가적인 공적인 그러니까 사적인 단체를 전부 다 이제 공적인 단체로 전환시켜버리고요. 뭐 이런 것만 한가득 보이는데 저기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자율적 또는 자발적 국민의 존재를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국주의 식민지 공론장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일장에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사실은 이 책에 약간 그 균형이 잘 안 맞는데 일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 본질이 뭘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그 야욕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권력인가 저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기에는 말이죠. 뭐 무지하게 힘세 보이고 그다음에 뭐 근엄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뭐 냉혹하고 힘도 좋고 말이에요. 그래 보이는데 저 사람들의 도대체 저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내느라고 다시 말하면 일본 식민지의 본질을 발견해내느라고요. 일장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핵심은 공포와 고립으로 그냥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제국주의의 배경은 일본을 제국주의로 치닫게 했던 심리적인 또는 그걸 뭐 그 자국의 어떤 뭐 민족적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공포와 고립이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외세로부터 침범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과거에는 이게 천의 요새였는데 바다라고 하는 게 천의 요새였는데 이제는 뭐 화륜선이나 군함이 그야말로 흑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되니까 온 동네가 전부 다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공포가 엄청났다. 이거요. 또 하나는 중국의 중심 문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고립. 그러니까 망망대해에 떨어져 있다는 고립.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대륙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아. 그럼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금방 이제 리액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컨대 오랑캐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면 양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단히 묶여져 있었던 일본이 1853년까지죠. 이게 전부 다 척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이 오랑캐를 배우지 않은 걸로 완전히 전환을 한 거야. 이거는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사고방식에 일본을 특정 지우는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정신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척양, 척이로부터 학이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을 거예요. 여러 사람 죽고 다치고 그 다음에 민중들 굶어 죽고 그런 몇십 년의 과정을 거쳐야 오랑캐를 배운다 이렇게 될 텐데 일본은 하루아침에 전환을 해버리죠. 그게 이제 공포와 고립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무튼 배경 때문에 결국은 전환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단히 보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가 와서 이제 점령을 했는데 식민지 공론장이 과연 있을까 이거죠.
식민지도 공론장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신정적인 천황제 아래서 초기에는 일본에서 계몽주의 국민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의적인 국민이었고 이 국가주의적인 국민이야말로 그야말로 이 전제주의적이네 전체주의적이죠. 그러다 이제 제국주의적 식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런 형태의 그 바뀌는 경로, 그 마지막으로 천황적 신정적 천황제의 신민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모든 인민을 신민으로 전환시켜 버린 거죠. 이거는 뭐 콜로니얼 ISA 이게 이데올로지 그러니까 아이디올로지컬 스테이트 오퍼레이터스라고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거는 뭐 RDC의 용어인데 제가 차용을 해와서 이거는 식민지 국가기구다. 식민지의 이데올로기 국가기구가 일제의 식민 저런 통치의 구조고 그것은 그들이 그 끝내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식민 또는 신정적 천황제의 국민 개념을 한국에 이식시키고 완전하게 그걸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건 일본 거고 저기 이제 투항을 하면은 국민이 생겨나지 않는 거고 우리 국민은 어디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공론장의 구조처럼 보이는데요. 이 가운데가 완전히 이제 선이 하나 딱 생겨나고 아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1910년이 되면서 10년에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걸 전부 다 와해시키거나 결빙시키거나 쫓아내거나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건 다 폐간했죠. 신문 폐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론장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식민지 공공성이란 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식민지 공론장이 맞다. 식민지에도 공론장이 있다. 왜냐하면은 저 750만 내지 그때는 한 약 1200만 됐나요? 1000만이라고 치면 1000만의 인민을 식민지 공론장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식민지 통치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를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무튼 그 지배층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 결과가 공론장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선을 가운데 그려 놓은 말이죠. 여기서 굉장히 큰 형태의 큰 힘으로 억압을 하잖아요. 그 완전히 이제 결빙이 된 거죠. 결빙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이가요. 요 사이 서로 접점이 이루어지는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타협과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할 수도 있고 모방을 할 수도 있죠. 모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방하는 거죠. 저놈들이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모방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가혹하니까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억압과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제국주의적 방식이 삼투를 하는데 이쪽으로 삼투를 하는데 거꾸로 여기서 배워가지고 역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잘라지는 것보다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억압 그 다음에 삼투 타협에는 굴쪽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거꾸로 여기서 배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식민지 공론장의 모습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역시 공론장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 제가 1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모든 매체에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신소설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읽었던 독서물입니다. 매일신보가 있었지만 매일신보가 초기에는 2000부 그 다음에 1916년에 달하면 약 10,000부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지식인들이 읽었던 거죠. 일반 인민들은 주로 신소설을 보고 있었어요. 딱지본이라고 하는 아주 싸구려 그걸 보고 있었는데 신소설을 통해서 1910년도를 건너갔다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억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그 억압의 억눌린 심정을 신소설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신소설이 무엇인가? 신소설은 약 100만 명이 읽었다는 거거든요. 이마의 아마 추산에 따르면 1년에 10만 부 정도 팔려나갔다. 그리고 그러면은 10년 동안 100만 부죠. 근데 한 사람이 읽은 게 아니고 한 서너 명 내지 5명 읽었다면 500만 명이 읽었다는 뜻이죠. 신소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예와 매체는 신소설이 중요하고요. 드디어 1917년도에
혜성처럼 이광수가 나타났다. 이광수의 무좀을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사실은 기가 막힌 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광수야말로 근대적 개인을 정말 제대로 형상화했습니다. 제대로 형상화, 진짜 제대로 형상화했어요. 문체도 그렇고, 문체도 놀랍죠.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공론장입니다. 제가 종교공론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어디서 살아있었을까? 저 바닥에서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살아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천도교가 굉장히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말초신경이라고 한다면 저 바닥에는 기독교하고 천도교가 스물스물 확산되고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바일 것이다. 나중에 건드렸죠. 1915년에 건드렸죠. 그래가지고 뭐 해체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종교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도 뭐 탄압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뭐 조금 늦었죠. 신도, 불교, 기독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밖의 것은 전부 다 사교로 몰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가 인민들을 조직하는, 동원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1919년 초에는 약 300만 명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무튼 이 종교공론장을 조선 총독부도 모르게 이게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것이야말로 시민 종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민 종교입니다. 서양에서 보이는 시민적 그 성격을 기독교와 천도교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공론장이 있는데,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사회운동 또는 저항운동이죠. 저항운동은 내부에서 있었고 국내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미미하죠. 왜냐하면 뭐 모두 다 발각되거나 처벌되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갔어요. 바깥으로 나간 그 독립운동, 저항운동이 결국 이제 하나의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밖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국내로 송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단체가, 지하운동 단체들이 그걸 이제 수신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가면서 발전하면서 결국 3.1운동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에서 3.1운동의 뭐 발생 기원이라고 할까요? 또는 요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지난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책을 많이 냈습니다. 대충 이제 저도 뭐 대충 많이 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시민종교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종교를 통해서 조직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했던 그런 모습. 근데 거기는 되게 이제 종교의 영향을 얘기하고 있죠. 종교의 조직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이 시민종교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운동의 그 선언문 속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정문이죠. 그러니까 헌법 교문 속에 국민이라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냥 이건 뭐 상해인의 지식인들이 그냥 만드는 것이다. 근데 만주하고 연해주에도 국민이라는 말을 쓰고요. 일본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주의 안창호 미주 단체는 뭐 국민이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써왔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로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이른바 현실 국민은 아니고 정신적 국민이 탄생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상당히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론장의 발전 과정,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매체 공론장은 뭐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910년까지는 신문과 저널의 시대였는데 지금 굉장히 많죠, 그죠? 구독자 약 10만 명이고 돌려 읽었다고 생각하면 한 50만 명이 돌려 읽은 거죠. 근데 총독부의 아무튼 강압에 의해서 금지 압수 121종, 그 다음에 압수 처분, 그리고 10년대 넘어서면 딱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매일신보, 그 다음에 경성일보, 저건 일문판이고요. 더 서울 프레스 영문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지나 1914년에 청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천암선이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학치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서 반도시론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만 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은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사람들은 뭘로 살았을까? 그게 신소설이고 딱지본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암흑의 공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소설과 단행소설을 재미있게도 매일신보에서 실어내고 있어요. 매일신보가 초기에 2,000부밖에 안 되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안이 달았어요. 이거 좀 부수를 넓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신소설하고 단행소설을 실어라. 그래서 국문으로 실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재밌게도 아까 제가 타협과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타협을 했는데 이 신소설과 단행소설가 그 당시 자각 인민들한테 문명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문명의 형태,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구습을 타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98편이 1910년까지 98편이 발표가 됐는데 장편 37개, 단편 61, 연간 10만 명의 독자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이 10만 명은 매일신보의 독자가 아니고요. 매일신보는 2,000명에서 10,000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사이에 딱지본이 저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소설의 구도 속으로 막 사람들이 빨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신소설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대충 뭐 아시다시피 그냥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와 비전으로 해놓고서 실제로 얘기는 말이죠. 구습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되게 한 발은 구습에 빠져 있고 한 발은 눈은 말이에요. 구습에 빠져 있으면서 눈은 문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외국 유학생이 자주 나오는데 외국 유학생이 그냥 그 저자가 외국 유학생이다 그래 놓고서 실제로 외국 유학생이 깨어있는 계몽적 행동은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외국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죠. 그 행동은 구습이에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거의 빠져나오지 못한 이런 상태로 사람들이 문명을 이제 접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광수가 출연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냥 초기적 시민의 형상화를 완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만은 뭐라고 하냐면 1930년대 야 이광수가 만들어낸 건 불구의 시민이야. 그거는 그야말로 자율성이 없는 시민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제대로 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910년대에 어떻게 말이죠. 어떻게 내가 보기엔 굉장히 야박한 비평인데 어떻게 1910년대에 자율적인 시민 공간을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매일신보가 실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형태의 초기적 시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최남선이 드디어 바다로부터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뭐 소년 때, 1907년에 뭐 해역에서 소년에게 그럼 바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산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이제 민족의 기원을 찾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당군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곧 뭐냐면 시민과 민족이 결합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예의 공론장은 핵심이 그겁니다. 시민과 민족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기본적인 요건들을 성숙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19년까지 얘기입니다.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신소설은 그렇고요. 신소설은 뭐 탈각의 진통이고 무정의 인물들은 문명의 주인이다. 문명은 누리고 즐기고 문명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 신소설의 문명이 멀리 있는 대상, 습득할 대상이었다면 무정의 문명은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배경입니다. 문명이 무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문명적 인간들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공이 형식이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근대적인 인간입니다. 그 사고 자체가 근대적이고요. 모든 가치로부터 벗어나 있고, 과감하게 자기 주체에 따라서 행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광수가 교육을 통해 구축하고자 외쳤던 것이 바로 두 계층. 자신이 중추계급이라고 불렀던 교양시민과 경제시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이광수 전집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광수가 1910년대에는 당대 사회학자였습니다. 사회 개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요즘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교양시민과 경제시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들은 개인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조직해야 된다. 조직해야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얘기를 1910년대 그 메이지 학원에서 배웠을까요? 물론 거기서 배웠겠죠. 그런데 당대 사회학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 무정의 시민 상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천암선은 이제 아무튼 천암선 민족 이 청출이라고 하는 그 천암선이 낸 저널을 학술주 쭉 읽어보면요. 물론 이제 박학다식한 말하자면 박물지인데 그 안에 민족에 관한 그 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당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1910 제가 기억에는 1918년에 썼던 청춘한해 그 글 속에 당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아무튼 먼 조상은 당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게 이제 시민과 민족이 이렇게 어설프게 형상화된 시민과 민족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결국은 국민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시민이 결합되는 뭐 때문에 결합되는가 하면은 그 단일체의 공동체의 정치적인 운명이 아무튼 풍전등화의 상황이 놓일 때, 말하면 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내부에서 붕괴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게 하나의 형태로 뭉치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뭉칠 때는 이제 국민이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 결국은 독립이었죠. 일제에 대한 저항, 독립이었죠.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결합되는 때가 말하면 1918년 가을부터 1919년 겨울 이 사이거든. 이 사이에 물론 뭐 고전 1917년 11월 달부터도 그랬지만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의 환경이 마구 변하면서 약소에 대한 이제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때가 이때다. 그러면서 이제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민과 민족의 느슨했던 관계가 갑작스럽게 결합이 되면서 이게 국민적인 저항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이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그런 모습이 이제 내체 공론장의 모습이고요. 정신적 국가는 종교 공론장인데 재밌게도 1907년, 8년, 9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창교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저렇게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당군교, 대종교, 정상교, 그 다음에 뭐 태극교,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죠. 그죠? 창교의 시대를 맞았다. 그 말은 국가를 만들려면 정신적인 중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유교는 이제 뭐랄까요, 뭐 무너진 것처럼 보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저런 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1930년대, 40년대까지 아무튼 우리나라를 다종교 시대로 전환을 시켰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교로 빠지기도 하고 그랬죠. 이 많은 종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제가 가장 고민했던 바가 이겁니다. 불교, 기독교, 신도만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 전부 다 사교로 몰아붙였고 1915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활기를 띠고 전국적인 조직을 했던 것은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천도교인 거죠. 이게 이제 시민 종교다. 영성을 세속화한다. 천도교는 아주 전적으로 영성을 세속화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아무튼 손병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천도교라고 하는 하늘 종교를 세속화하면서 조직을 만들어냈다. 말단 조직에는 생활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천도교는 100개 교구인데 1000개 포교소가 있습니다. 10개를 모아서 교구라고 하고 아무튼 100개 교구가 있고 그 안에 1000개의 포교소가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공소가 1000곳이고요. 개신교, 아무튼 기독교하고 천주교도 공소가 1000곳이고 기도회실이 2000여 곳이 있습니다. 16년에 천도교 100만 명, 기독교 25만 명인데 이들이 말이죠. 종교 조직에 의해서 다 그러니까 종교 조직의 조직원이다. 그런데 이 안에는 대개 도덕교육과 교양심을 배양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개발, 공부를 하죠. 구습타파 하는 걸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생활개혁하죠. 교육식산, 말하자면 문명계와의 촌병을 만들어내고자 했기 때문에 일제도 처음에는 묵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민족의식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일제경찰이 잘 못 봤던 거죠. 저건 종교니까 이제 그냥 이제 보고만 감시만 한다는 건데 저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식민은 1910년대에 불가능했다. 특히 종교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민 종교와 시민 도덕이라고 했는데 시민 도덕을 만들어내면서 시민 종교가 된 이유입니다. 학교를 운영하죠. 전도실에서는 자심, 자천, 자시라고 하는 주체성을 만들어내죠. 때로 장목반들을 만들어내요. 장목반은 협력을 같이 해요. 노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종교라는 공적 영역은 생활세계라는 사적 영역에 공공성을 주입한다는 점이 다른 영역과 다릅니다. 그 공공성이 민족과 결합하면 저항적 이념이 터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삼투와 역투의 논리고 억압의 청계 내부에서 졸졸 흐르던 시민성의 그 원료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그 원전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기독교가 뭐 의료, 교육, 복음을 주로 핵심으로 했고요. 천도교는 공덕, 공의, 자치잖아요. 공덕, 공의 이게 이제 공자라고 하는 게 시민 도덕과 관련되죠. 시민 도덕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활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게 바로 조직을 갖춘 시민 공동체로 전환했다. 이게 시민을 양성했던 두 개의 조직이 시민 종교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 사회운동공론장은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1910년대 신민회, 그다음에 만민공동회가 만들어놨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유산이고 하나는 조직유산이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도산 안창호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 없었으면 아마 3.1운동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산 안창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적인 유산이 전 사방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조직 유산도 다 확산이 되고 4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요. 4개의 사회운동 조직을 만들어낸 거죠. 이 조직에 국민과 공화라고 하는 개념이 마구 들어갔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이 도산 안창호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누구죠? 이승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든가 뭐 애국자 많죠. 김구는 어떻게 된 거냐 많은데 사실은 안창호의 그 활약이 안창호의 그 능력이 말이죠. 이게 지금 환상형 공화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는데요. 만주, 미주, 일본 이 네 군데를 사실 안창호가 다 다녔고요. 주로 이제 미주에 있으면서 안창호가 다 다니면서 이 안에 조직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중국은 안 그랬지만 그런데 중국 독립운동의 핵심이 말하자면 안창호의 제자였고요. 안창호 친구이거나 제자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창호라고 하는 공동적인 어떤 중심 상징을 통해서, 상징 의미를 통해서 이게 서서히 국민과 공화라고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비중이 높아져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환상형 공화 네트워크가 안창호의 인연과 그 다음에 안창호의 이념과 그 다음에 안창호가 개발해낸 공동사업을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공화라고 하는 게 여기 한반도인데 한반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시민과 민족이 결합된 이제 병렬되거나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국민과 공화가 마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거를 주저해 버리는 거죠. 국민과 공화 쪽으로 주저해 버리는 이런 모습이 환상형 공화 네트워크의 모습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 그리하여 아무튼 이렇게 이제 1917년 11월부터 아무튼 1919년 한 2월까지 이런 게 외국의 아무튼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바깥에 이제 판도가 마구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뭐 윌슨이 말했던 바에 뭐 약속의 뭐 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나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약속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만주와 연해주에서는 뭐 파리 강화 그 회의에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파견했는데 가보니까 이미 파리 강화회의는 끝났고 뭐 영훈형이 이제 뭐 누군가요? 그 영훈형하고 같이 했던 그 사람 또 파견이 되고 아무튼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활발한 모습이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국민과 공화 쪽으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그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특히 만주하고 연해주가 만주 연해주는 사실은 구 엘리트층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제 지배계층이 그쪽으로 그쪽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헌군주제로부터
국민공화제, 국민 또는 민주공화제로 전환했을까? 이걸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들입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일찌감치 안창호가 연해주 지역하고 저기 만주 지역에 국민회의 말하자면 그 분소를 내고요. 국민의 지정을 낸 거죠. 그래서 사람을 거기 파견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이제, 논의를 하게 하고요. 중국과하고는 계속 이제 그 연결이 돼 있고, 뭐 일본 유학생은 뭐 초기부터 사실은 민주공화제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느슨 하나만 묶어내면서 결국은 1919년 3월 1일 운동에서 이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이 발표되기 이르렀습니다. 국민과 정부와 그죠?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됐다. 본 정부는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하고 용력하여 임시헌법이 나오고요. 국제도덕, 국토 광복과 방기 확보의 대상을 더하기를 선서하노라. 이제 이거야말로 국민의 실제로 국민은 없지만 정신적인 국민이 탄생한 때죠. 그리고 현실 국민은 1948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정권하고 비교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임시정부로 해야 된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제 보수 쪽은 아니야. 194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국민의 정신적 국민의 기원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고요. 현실 국가의 출범 또는 현실 국민의 출범은 1948년에 그렇잖아요. 너무 뻔한 거 가지고 쓸데없이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일단은 상상의 국민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눈물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거야말로 뭐 행복한 얘기죠. 만약에 이게 사회주의라든가 아니면 공산주의 쪽으로 전환해 버렸으면 아마 우리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것처럼 수백만 명의 아무튼 사망자가 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났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전히 지금 요새 최근에 제가 2차 대전 당시에 그 동구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의 그 보루를 말이죠. 보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저력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정신적 국민이 태어났다. 그걸로 제가 일단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길게 얘기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